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노르웨이 계약에 숨겨진 진실. 2. 독일의 독점이 무너졌다. 3. K는 유럽 무기의 표준이 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결국 노르웨이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지난 2월 4일 국방부는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레오파르트2가 최종 선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르웨이 수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보였던 걸 생각하면 아쉬운 결과인데요. 그러나 나름의 성과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는 K2 흑표가 레오파르트2와 동등 이상임을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성능 면에서 결코 K2가 레오파르트2에 뒤지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유지보수 측면, 정치적 이유 등에서 레오파르트2가 근소하게 앞서줄 뿐인데요. 국방부는 오히려 이번 경합을 통해 신생 브랜드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톡톡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2가 최후의 경합까지 레오파르트2와 맞붙으면서 유럽 전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독일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위기감을 느낀 독일은 근 8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던 전차 강국 타이틀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래똥만 함께 온 파트너를 배신하는 불명예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 독일의 다급함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독일 전차 산업의 승부수가 될 전차포 업권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전차포는 크게 활강포와 감선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활강포는 현재 세계 각국의 3세대 3.5세대 주력 전차 대부분이 채택한 주포의 형태입니다. 이는 전차의 특수한 목적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왜 전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기에서 강선포를 사용하는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K 구자주포는 물론이거니와 군필이시라면 지겨울 정도로 분해 조립해 보셨을 K 이소총의 총열도 마찬가지로 감선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감선포는 포신 내부의 감선이라 불리는 홈을 파놓은 형태로 포신 후미에서 시작된 감선이 포구 선단까지 정확히 한 바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포탄에 회전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포탄은 공기 저항을 훨씬 잘 극복할 수 있고 탄도선이 만정되어 먼 거리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로 인한 단점도 있습니다. 감선포는 포탄이 내부에서 회전하면서 저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초탄의 운동에너지가 활강포에 비해 10-20%가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곧 관통력과 직결됩니다. 물론 기껏해야 사람의 신체를 관통하는 게 목적인 소화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 mm의 장갑을 관통해야 하는 전차에게 관통력 감소는 치명적인데요. 즉 정리하자면 감선포는 사거리를 늘린 대신 관통력을 희생했고 활강포는 관통력을 극대화한 반면 사거리에서는 적당한 타협을 선택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날개만정 분리철탄, 속침 날탄이 개발되면서 전차 주포 분야에서 강선포는 거의 사장되기 시작했는데요. 화살을 면상시키는 날탄 특유의 형태로 인해 회전력이 가해질 시 탄속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탄의 회전을 억제하는 슬립 링을 송탄통 주변에 두르면 감선포도 날탄을 발사할 수 있긴 한데요. 그러나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느니 차라리 활강포를 탑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영국의 챌린저 2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목적에 맞게 근거리에서 적을 확실하게 박살내는 전격 필살기를 선택한 건데요. 그러니 이는 바꿔 말해 전차의 관통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현대 120mm 활강포의 구조는 무려 60년이 넘도록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극한으로 관통력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선택한 만큼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선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독일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로 업권인데요. 전 세계 전차포가 120mm에 안주하고 있을 때 독일이 130mm 활강포 개발에 성공하며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독일이 유로 사토리에서 공개한 신형 KF-51 전차가 괴물전차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51구경장 130mm 활강포 때문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수치로만 보면 고작 10mm 차이지만 KF-51의 130mm 51 구경장 할강포의 실제 파괴력은 기존 레오파르트 2의 120mm 55 구경장 할강포 대비 무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화력 측면에서만 본다면 현존하는 어떤 전차도 KF-51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데요. 최악의 경우 이제 막 유럽 밤산 시장 진출을 시작한 대한민국 K2흡표의 판로가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전망과 반대로 KF-51을 목격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분명 KF-51이 우수한 전차는 맞았고 130mm 주포 또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줬지만 그만큼 단점도 명확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포탄의 중량과 반동의 증가였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레오파르트 2가 차체 전방 탄약고의 27발과 포탑 좌측 버슬의 15발, 총 42발을 적재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KF-51은 최대 32발 이하의 포탑만 적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KF-51의 중량이 레오파르트 2H에 비해 맥 8.5톤 이상 가벼워졌다는 걸 감말하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장갑을 최대한 경량화하고 내부 공간을 확보해봐야 32발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투 지속 능력이 형편없다는 방증입니다. KF-51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혼자서 일당백의 전투를 치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대 전차는 화력과 방어력 모두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120mm 전차포도 충분히 KF-51의 장갑을 뚫을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KF-51이 130mm 주포를 포함한 전방위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끌어냈음에도 독일조차 4세대 전차라는 표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대 혁신 수준의 전차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독일은 이처럼 단점이 명확함에도 전 세계의 이목 자신들에게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든 싫든 잘났든 못났든 당장의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 K2 흡표 전차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KF-51이 공개된 유로사토리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개발사인 라인메탈사의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콕 집어 K2마 맞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전세계 방산업계에서 독일이 한국을 의식하며 도박수를 던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개발 비화를 파헤치다 보면 KF-51의 130mm 주포가 독일이 프랑스가 함께 진행했던 MGCS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의 기술을 상당 부분 훔쳐서 만들었다는 추악한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은 프랑스와 같이 차세대 전차를 공동 연구해놓고 뒤에선 기술을 빼돌려 독단으로 KF-51을 개발한 건데요. 하지만 파트너의 배신이나 독일의 행동에도 프랑스는 속으로 분을 상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MGCS는 물론이고 전차 개발의 핵심 기술 대부분이 독일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기술 강국으로서 유럽 전차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해온 저력이 독일의 갑질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독일은 분에 못 이긴 프랑스가 발을 뺀다면 영국을 끌어들일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기 전차에서 아예 배제될 강모를 하지 않는 이상 아쉬운 쪽은 늘 프랑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K2 흡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독일이 이 정도로 과민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부분 말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전차포 업권을 준비하는 건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업권 계획은 감히 독일이 넘볼 수준이 아닌데요. 대한민국 자주포가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호주, 인도, 유럽, 아프리카의 K9 자주포가 수출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거래에서는 무려 672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8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판매하고 624대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량한 K9PL로 생산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폴란드 물량을 포함하면 세계 각지에서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인 K9 자주포의 수량이 무려 2,500대를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 표준 자주포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완전 무인 포탑이 적용된 K9A2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며 완전 무인, 사거리 개선, 정밀도와 위력 개선을 목표로 한
K9A3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성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58구 경장만 K9에 적용돼도 성능상 실전 배치된 자주포 중 세계 최고라는 PZH-2000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K9 자주포는 세계 표준을 넘어 세계 최강 자주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자주포들이라면 K9A2는 물론 K9A3라 할지라도 성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새로 나온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또 대한민국이 치열한 무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수한 자주포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K9 자주포의 새로운 경쟁 상대들의 성능을 K9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을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매달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 신기술이 개발되며 해마다 수많은 국산 무기가 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그만큼 기술 수준도 뛰어난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기술 수준조사서 2022-2030에 따르면 8대 국방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는 무려 세계 9위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했던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탑10 국방기술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넘어서야 할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은 국방기술 순위 세계 8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위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던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려는 한국만큼이나 일본도 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위, 2018년 7위, 2021년 8위로 추락했지만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8개 영역에서 양국의 국방기술 순위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본이 아주 근소하게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딱 한 분야만큼은 일본이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화력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포기술에서 한국의 우세가 두드러집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4위의 화포기술로 세계 9위에 불과한 일본을 크게 따돌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한일 간 화포기술 격차를 상징하는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전 세계 155mm 자주포 수출량 1위라는 우리 방산사 최고의 수출 실적과 우수한 운용성, 끊임없는 성능 개량을 통한 사거리 위력 정밀도의 개선 등으로 한때 라이벌 취급을 받던 일본의 99식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새 포탄을 개발했다고 기뻐할 때 한국은 개량형 K9를 출시하는 개발 속도의 격차 탓이 컸습니다. 일본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한국의 끊임없는 R&D 때문입니다. 한 해 정부가 지출하는 R&D 예산에서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국의 국방 R&D는 15-20%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16.3%였는데 이는 OECD에 포함된 경제 강국 중 3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2등인 터키의 국방 예산은 우리의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OECD 내에서 미국 바로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2등은 아닙니다. 중, 러시아, 인도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국가 규모에 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2019년 일본의 국방 R&D 투자는 일본 정부가 사용한 전체 R&D 예산 규모의 3%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조차도 높게 잡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중 상당수가 국채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한일 국방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국방기술 발전에 5배 이상 투자한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런 숨겨진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바싹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전후로 독일, 프랑스는 자국 예산의 5%를 국방 R&D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전체 R&D 예산 중 불과 0.5%를 국방에 투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방산이 강했던 유럽 국가들의 국방 기술 역량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99식 자주포처럼 한국의 K9보다 우수하거나 비슷하다던 프랑스의 르자르, 스웨덴의 아처, 영국의 AS90은 한국이 K9A2의 양산을 준비하는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기술 격차가 K9의 대박 신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이 걷지 못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일, 러시아입니다. 미국의 화포 기술을 100점이라고 할 때 한국의 화포 기술은 86점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증명하는 게 미국이 개발 중인 에르카입니다. 에르카는 사거리 개선 화포 포병의 약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155mm 자주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인공은 M109A7 차체 위에 신형 58 구경장포를 탑재한 신개념 자주포 XM1299 자주포인데요. 로켓진 포탄 XM11 센탄과 슈퍼, 장약 XM654, 탄도 수정 신관 PGK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2020년 12월에 사거리 70km를 달성했습니다. 또 발사 속도 역시 분당 최대 열발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곧 개발이 마무리될 K9A2보다 발사 속도에는 동등하고 사거리 면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장약량 증가에 따른 약실 압력 증가와 그에 따른 사격 충격량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크롬독을 통한 포강 내 내마모 처리까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첨단 자주포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이렇게 대단한 자주포를 2023년부터 시전 배치합니다. 2023년 18문을 배치해 70km 포병체계를 갖춘 뒤 2024년까지 자동장 전장치와 램제트탄의 개발을 마무리죠. 최대 살거리가 130km에 달하는 궁극의 자주포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손만 놓고 다른 나라의 추월을 그냥 보고만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은 몇몇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전면전보다 게릴라전에 신경 쓰면서 39구경장 M109A6 팔라딘 자주포에 머물던 사이 한국은 52구경장 K9를 두 번이나 개량해 K9A2를 만들었습니다. K9A2는 완전 무인화된 포탑을 통해 분당 열발의 발사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XM129는 아직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또 차체의 성능도 차이가 큽니다. XM129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M109 차체를 재활용하는데요. 이 M109 차체보다 오리 K9의 차체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장약, 램제트탄, 크롬독은 58구 병장 장포신 등 XM129가 내세우는 강점들 역시 곧 시제품을 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개발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포만 놓고 보면 한국이 수년 내 미국을 따라잡는 것도 그리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바로 뒤에 있는 독일과 러시아도 우리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독일은 95점, 러시아는 92점으로 86점인 대한민국보다 우수한 포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무려 1996년에 둔감 장약을 이용해 K9A2의 최대 발사 속도인 분당 10발의 사격이 가능한 PZH-2000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 탓에 독일 자주포는 결국 사장됐지만 기술력만큼은 아직 건재한 대포 강국이란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독일의 RCH-155입니다. RCH-155는 독일이 새롭게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PZH의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개선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차세대 독일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많은 수량이 양산되어 성능이 입증된 복서 장갑차 차체에 새로 개발한 52구경장 155mm 포탑인 AGM 모드를 얹어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능이 미쳤습니다. 전차처럼 움직이며 쏘는 기동간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작 2명이 운용함에도 분당 9발 발사가 가능하고 시속 10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카노나 엑스칼리버 같은 정밀 유도 포탄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독일은 엄청난 자주포에 기이어 69경장 포신의 해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K9, K9A2로
PZH-2000을 꺾었지만 아직 독일의 대포 기술을 꺾기에는 한 수 모자란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뿐 아니라 러시아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무려 2002년에 이연장 152mm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S-35 칼리차인데요. 칼리차는 이연장 152mm 포를 이용해 이론상 분당 36발이라는 정신 나간 발사속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거리 역시 7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포뿐 아니라 종합 성능도 괴물 같았습니다. 자주포 주제에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70발의 포탄을 싣고도 80km의 최대 시속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이런 괴물을 만들 수 있나 의심될 정도로 강력한데요. 하지만 과거 소련 시절 포 한쪽 당 분단 45발 속사가 가능한 이연장 130mm 한포 AK-130을 개발한 전적이 있는 러시아의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정말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독일, 러시아는 한국이 절대 못 이길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차세대 자주포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특유의 뻥 스펙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칼리차가 러시아가 주장한 성능의 반만 됐어도 러시아 포병이 서방제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포병에 절대 밀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스펙대로라면 아무리 하이마스 할아버지가 와도 상대하기 힘든 괴물 자주포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칼리차를 빼면 러시아의 자주포 중 K9보다 나은 자주포가 없습니다. K9A2는커녕 기본형 K9만도 못한 2S7P1이나 2S19 무스타 S 같은 구형 자주포뿐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중 화포 기술이 더 우수한 것은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독일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우선 RCH-155는 경량 자주포입니다. 탑재 가능한 탄약량이 30발에 불과하며 차체 역시 800마력 엔진을 사용한 구형 복서장갑차라 개량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K9에 대응할 만한 69경장 자주포를 만들려면 완전히 새로운 차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자주포를 개발할 경우 아무리 짧게 잡아야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쯤이면 한국은 미국의 XM129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 램제트 포탄과 58구경장 크롬푸신이 적용된 완전 무인 자주포 K9A3의 개발을 마무리 짓고 K9을 대체할 초장사 전투의 개발을 시작할 시기인데요. 정리하자면 한국의 화포 기술은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워도 사실상 세계 3위인 러시아를 따라잡았고 세계 2위인 독일과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면 세계 2위 화포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는 것이죠. 1970년대 한국은 엄청난 노력 끝에 미국산 105mm 더닝포를 역설계해 KH-178 곡사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무기라는 악평 속에 1984년 한계대대 분량의 대포만 생산하고 추가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즉 베끼는 것도 느린 후진 기술국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가졌으며 세계 2위의 화포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KF-21이 음속의 벽을 뚫고 대한해협의 창공을 갈랐습니다. 어찌 보면 초도 비행 때보다 더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KF-21을 무시하던 사람들마저 이 순간만큼은 입을 닫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급 정보들을 공개하겠습니다. KF-21 CJ-1호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한 지 정확히 183일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의 신화를 실시간으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F-21은 남해 상공 약 12,200m 고도를 56분간 비행하면서 총 3차례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를 알기 쉽게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제주도 상공에서 서울까지 단 20여 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였는데요. 만약 KF-21이 원주에 위치한 제8전투 비행단에서 출격한다면 평양까지 고작 12분 도착해서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그만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F-21의 음속 돌파는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투기의 음속 돌파는 엔진 출력만 강하면 장땡 아니냐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KF-21이 아직 독자 개발 엔진이 아닌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400K 엔진을 사용한다는 걸 저격하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는 항공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막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초음속을 두고 소리의 벽을 뚫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이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리의 벽이라는 건 단순히 초음속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음속을 돌파한다는 행동이 물리적인 벽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긴 표현인데요. 실제로 음속 돌파 직전인 마하 0.9보다 초음속 상태인 마하 1.2가 오히려 공기 저항이 더 적을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 날개 등 전투기 지체에는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발생하는데요. 더군다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변 공기 흐름이 뒤틀리면서 전투기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기를 시속 1224km의 속도로 뇌동댕이 치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어설픈 전투기 구조로는 이를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는 엔진의 출력보다 구조적 만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엔진의 힘보다는 튼튼한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 첫 번째 시도 만에 이걸 해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데요. 물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기체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산은 역시 KF-2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KF-21이 고작 80여 회의 시험 비행만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920여 회 이상의 시험 비행이 더 남아있는데요. 즉 전체 시험 일정의 25만의 음속을 돌파한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성장 속도인데요. 오죽하면 국제항공 전문 매체인 에어로타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10대 중 4위로 KF-21을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인 KF-21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KF-21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발빠른 나라들은 이미 어떻게든 KF-21의 줄을 대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시도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폴란드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는 자국 최대 방산업체인 PGZ 회사까지 한국에 급파하면서 KF-21 사업에 참여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과 UAE가 초대규모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다수의 전문가는 이 계약에 KF-21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UAE가 향후 KF-21 개량 사업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우선 도입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밑거름을 깔았다는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껴서 언제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UAE는 항상 성능적으로 검증된 무기 체계를 도입해 왔습니다. 그런 UAE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게다가 한국에게 무기를 공여받으며 군사력을 키운 필리핀은 이미 추진 중인 다용도 전투기 도입 사업까지 일정을 미루면서 KF-21 블럭이 완성되는 2026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필리핀 지척까지 남중 국해 명약력을 넓히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대담한 결정인데요. 다름 아닌 KF-21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21이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건 본격적인 초도 비행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과거 KF-21의 개발 초창기 KF-X로 불리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업 참가국을 물색했는데요. 기술적 성숙도는 자신이 있었어도 만에 하나 실패할 시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양선 물량을 위해 보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을 신뢰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는데요. 아직까지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6.25 전쟁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조금밖에 발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후발주자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지난 2010년 두 차례나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고 2011년에도 공식적으로 개발 참여를 발표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한국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노린 얼토당토 아는 갑질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신들이 KF-X에 참여하는 대신 30-40%의 개발 지분, 기술 이전, 일부 수령 튀르키예 내양산을 요구했고 당시 진행 중이던 우리군의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튀르키예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T-129 강요하는 등 정신 나간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당면이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결국 한국은 최악의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아실 텐데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정부가 실속도 없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한다라는 온갖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를 안고 가야 했는데요. 그런데 KF-21의 실기체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시험 비행에 나설 때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인도네시아와의 갑을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한국은 분담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폴란드, UAE,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예상 양산 물량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은 KF-21 출고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이 자체 개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 거인의 독점 클럽에 합류했다고 감탄했는데요. 또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주고객이 될 수 있다라며 KF-21의 시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FA-50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KF-21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한국이 특정 무기를 단독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일정 군사 분야에서 하나의 체계를 전부 수출할 수 있는 군사 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KF-21과 함께 음속보다 빨리 비상하고 있습니다. KF-21이 남은 1920여회의 시험 비행 동안